네, 오늘 시간이 돼서 발표를 시작하겠고요. 민영기 선생님께서 probability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8.5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 저부터인가요? 8.5? 바로? 아니면 8.4 먼저 하시나요? 어떤가요, 오늘? 8.4, 제가 8.5여서 8.4 지금 하시면 그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셨습니까? 우리 8, 분노상으로 그렇겠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승민 선생님께서 8.4를 하셨었고요. 아, 그럼 8.5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 예, 예. 네. 예, 예. 네, 아, 9.1입니다. 네. 예, 제가 깜빡했네요. 아, 네.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풀어드렸습니다. 네, 어, 예. 그러고, 8.5. 예, 이 자료는 여기 지금 워드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냥 펜 모드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 모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파일명 아마 보이시겠지만 캘큘러스 괄호 열고 8 언더 5 8.5의 발표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에, 그 일반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example 풀이는 다시 조금 불편하시지만 제 뭐 좀 허름한 손글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5는 여기 왼쪽인 목차에 보시다시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것, 그다음에 average value, 즉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값, 그다음에 normal distribution,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통계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통계의 기본 내용 중에는 뭐 아주 극히 일부분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미적분의 관점에서 몇 개 언급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는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그 x 확률 변수 x 랜덤 베리어블 x가 이루는 확률 연속 확률 분포를 함수 fx로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이거든요. 이때 그럼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어떤 실험이 있을 때, 무작위 실험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집합, 이걸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함수로 표현한 것,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뭐 단어로만 보면 랜덤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 이게 확률 변수이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른 의미를 보기 힘들 것 같고, 랜덤 베리어블은 어쩌면 함수다. 어떤 함수냐 하면 그, 그 샘플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실행이 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의 확률 분포를 그 함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들을 함수 fx로 나타낸 것이 확률 밀도 함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한 가지 본다면은 이때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PDF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discrete random variable 같은 경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한다. 이 두 가지로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시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P of X가 A부터 B 사이의 값을 취하고 있을 때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다 이고요. 표기로 볼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 f of x 이 스몰 레터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인 x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규약이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테그럴로 얘기한 그 이
대수적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긴 물론 이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 어떤 분포이든 예컨대 그 엑스포넨셜 분포이든 부하승 분포이든 어떤 분포이든 특정한 구간에서의 값 이것들을 그 이 취한 것 이것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되겠고요. 에, 여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에, 원래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값을 취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누적 함수에서 누적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누적 값에서 특정 구간을 미분해서 이렇게 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도출 방식은 대부분 누적 함수에서 도출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보충해서 잠깐 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본 PDF의 특징 중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거 확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을 취하면 항상 1이 된다. 뭐 이건 우리 상식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공리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이렇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example 1, 2가 있고요. 이 부분은 손글씨로 잠깐 보면 문제가 이겁니다. 좀 보시기 손글씨가 좀 불편하게 이 내용은 우리 교재와 뭐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자꾸 영어 번역하면서 시간 지체 없도록 한 것뿐이어서요. 혹시 이게 불편하시면 그냥 우리 교재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mple 1 보시면 문제는 f of x가 0.006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x 1대 그리고 이거는 0부터 10까지인 때는 이 확률 분포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값 그러니까 1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는 f of x가 0이다라고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PDF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그것이 밀도 함수로 판별이 됐다면 확인이 됐다면 x가 4부터 여기 x에 여기 이 스몰 레터가 대문자로 가야 됩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4부터 8 사이의 값을 취할 값을 찾아봐라 이고요. 그래서 이제 A번에 대해서는 그 우선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어느 경우에도 확률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근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0부터 10까지의 이런 값이고 그 이외는 0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전체 공간을 합쳐보면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1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f of x는 PDF이다. 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4부터 8 사이의 확률 변수 값이 취할 그 확률 값은 이걸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0.544 뭐가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2번 이그샘플에 의하면 전화를 누군가 그 뭐 회사로 뭐 콜센터 같은 데로 전화를 주었을 때 대기 시간 이것이 또는 뭐 여기서 이제 뭐 그 어떤 기기의 페일리어 타임 고장이 날 확률 그러니까 처음 사용을 시작해서부터 고장이 날 때까지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사용 지속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exponentially decreasing 이라고 전제한다면 자 그때 이것들을 확률 밀도 함수로 표시를 해봐라 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이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해당 시간을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이제 t라고 이 산식을 정해서 랜덤 베리어블 t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 감소 함수로 얘기한다면 우리 그동안 봤던 것처럼 이제 디케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큰 경우 t가 0보다 큰 경우에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t 제곱 그리고 이 c는 이제 특성값이 되겠죠. 각각 고유한 어떤 값이고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이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ct 제곱 한 것 이것을 전체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면 1이 나온다면
C분의 A가 오른쪽 끝입니다. 여기에서 어, C분의 A가 1이므로 A와 C가 같다면 결국 우리가 그 기본 모델로 상정했던 것에 A와 C가 같으니까 결국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 t승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뭐 리셋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버리지 밸류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일종의 기대값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공식이 주어졌을 때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것이 그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 확률 기대값 정도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롱런 에버리지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종의 무게중심일 수도 있고 또는 센트럴리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적분을 통하는 것은 우리 이 적분의 관점에서는 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 대수적으로 표현한 식이 x바 이퀄하고 적힌 나와 있는 여기 이런 산식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를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of x dx이니까 전체 중에 그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x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이니까 x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하면 이제 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평균값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만 이 통계 적인 해석에 의하면 보통 평균값보다는 오히려 중위값이 더 통계적인 의미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 이유는 평균값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에 의한 아웃라이어에 의한 왜곡값이 생기니까 중위값이 오히려 가장 이 아웃라이어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이런 것으로 저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주로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하고 우리 적분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위값을 본다면 중위값의 이 적분산식으로는 이 특정 값으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이 전체 중에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이 값이 2분의 1 하는 중위값이 결국 메디안 값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 에버리지 밸류에 대한 이그샘플로는 두 개가 있는데 위에서 본 example 2에서의 PDF를 전제로 했을 때 이때의 평균값은 얼마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중에 T 곱하기 FT, F of T 하고 DT로 한 적분 이 뮤의 값 이것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F of T가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T 승이니까 그걸 적용한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하는데 이때 적분을 할 때 이 적분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적분은 원래 거꾸로 보면 1리미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또 적분을 리미트로 해석을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x로 이 적분 상수값을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면 c분의 1이 나오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또 이 c분의 1이라는 것은 또 지극히 이 상식적으로도 뭐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냐면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그 누적 함수이고 뭐 그때 이 기준이 되는 거 여기 우리 얘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여기 C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람다 값이거든요. 람다는 롱텀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계산에 의해서 나온 C분의 1이나 그러니까 롱텀 에버리지로서의 엑스포넨셜 지수함수에서의 람다 값 이게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은 지금 제가 뭐 이 군더더기를 생략했지만 우리 저 부분적 분으로 해서 우리 얘기했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여기 지금 음, 그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을 리미트로 변환시키는 이 과정에서는 어, 예컨대 t를 u라고 변환시키고 그리고 t 곱하기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t 승인
위에서 봤던 확률 밀도 함수를 DV로 놓고 그래서 치환을 한 다음에 이 부분적 분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 부분적 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 군더더기 얘기를 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그샘플 4에서는 커스터머 콜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분이라면 1분 내에 첫 1분 내에 응답이 이루어질 확률 그리고 다만 이때의 어섬션은 우리 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지수분포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f of t는 t가 0보다 작을 경우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경우에 지금 5분이니까 5분을 람다를 5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계산은 시간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5분의 1인 0.2 곱하기 2의 t 2의 마이너스 5분의 1t 승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취한 다음에 이때 음, 그 첫 1분 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t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을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이 부분적 분으로 적용을 시키면 대략 값이 0.1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5분 이상 대기할 확률은 역시 마찬가지로 t가 5보다 클 확률 그래서 5부터 무한대까지로 하고 계산을 하면 2분의 1 그러니까 엑스포넨트 그러니까 자연 로그 2분의 1이 돼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정규분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규분포 이 박스 3번이에요. 이 부분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것이고요. 표준 정규분포란 정규분포이지만 전체의 이 분포 특성이 어, 평균이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표준 편차를 갖는 그런 경우에 표준 정규분포인데 그 식을 지금 여기 이렇게 f of x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에, 우리 기본적인 PDF의 특성상 이것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어, 누적해서 합하면 적분값은 1이 나올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example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mple 5에서는 그 IQ를 측정해 보니까 IQ가 우선 전제 조건이 IQ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10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편차를 갖는다면 이때 85부터 115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표준 정규분포를 적용을 했어요. 그 식에다가 85부터 115까지의 값으로 적용을 해서 나오면은 68, 0.68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뭐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표준 정균포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의 구간 내에서는 99.7%,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68%,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일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40 이상인 경우는 140부터 무한대까지로 해서 적분을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정도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각난 김에 몇 가지 그냥 한번 추가해 봤는데 뭐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첫째 참고 1을 보시면 그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학 대비 적분이 통계학을 적분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거를 찾아보니까 뭐 그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를 이용자 관점에서는 그냥 심플 스태티스틱으로 하면 된다. 내 만약에 통계를 기존에 있는 통계가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계속 개발하거나 수정하거나 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적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 통계학에서 적분이 갖는 의미는 디스크리트 이 확률에서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디스크리트 값을 더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다만 컨티뉴어스 경우에는 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여기 지금 어, 이 헤딩이 지금 없는데 예컨대 왼쪽 컬럼이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및 통계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 컬럼에 해당되는 것이 그 캘큘러스에 대한 것인데 각각 대형에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쭉 나열만 했지만 여기 지금 밑에 그 URL을 보시면 각각마다 세부해서 예컨대 엠피리컬 룰이 있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적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DF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그 올프람 사이트를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이트보다는 굉장히 엄밀한 수학적 관점에서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봐도 어, 다른 데선 보지 못할 만큼 상당히 심도 있는 언급이 여기 올프람에서 돼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분포는 에, 이 원래 이 식보다 좀 복잡한 식이 있죠. 예컨대 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뭐쭉 나온 x 마이너스 뭐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에 관한 식은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여기도 언급되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노멀 디스트리뷴의 0,1이고 근데 일반 정규분포는 이런 표준 정규분포가 시그마 곱하기 z만큼 확장되거나 이동했을 때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일반적인 정규분포여서요.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지적하실 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어, 잘 들었고요. 또 이제 그 뭐 probability statistics 관련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정보들 이용하셔서 또 발표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 그 제가 이제 확률론, 좀 기초적인 확률론을 사실 혼자 그냥 독학을 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더라고요. 확률 그런 확률론 자체가 물론 굉장히 기초적인 걸로 해가지고 되게 엄밀하게 리그러스하게 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 함수라는 것도 사실 거기서 독학하면서 배워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무슨 랜덤 베리어 무슨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도 벡터야라고 우리가 선대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때 좀 충격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또 계속 또 다른 거를 공부하겠다라고 뭐 으쌰으쌰 되게 된다면은 probability 좀 괜찮지 않을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확률론을 이렇게 미적의 한 단원으로 그것도 한 챕터에 한 섹션으로 이렇게 압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유선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들 애드업 해주신 것 같고요 발표에. 그래서 저는 뭐 미래에 뭐 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발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잠깐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결혼 전에 그 아내 될 사람이랑 같이 좀 살게 돼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너무 춥네요.
아, 이사를 오셨어요?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집이 너무 춥네요. 어, 네. 근데 그 관리비 많이 나온다 해서 보일러도 못 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이 혹시 예,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작할 9단원의 내용은 이제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관련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을 왜 하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일단 다룰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게 혹시 안 보이세요?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동희 선생님 혹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 잘못입니다. 우미 선생님. 지금은 보이세요? 예, 예, 예. 지금 좀 또렷해졌네요. 아까 뿌옇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제대로 보이고 움직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왜 쓰는데 모델링한 데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생활에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를 이해를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다룰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제 우리가 뭐 벡터장이라거나 그러니까 벡터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디렉션 필즈 뭐 아니면은 오일러의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구할 거고요. 그래서 물론 미분방 정식은 보니까 이제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해가지고 아예 그냥 책이 한 권식으로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그 분과 학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조금 맛보기식으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6챕터로 6섹션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2절에 대해서 거의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했던 발표 자료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어떤 리얼월드 프로블럼이 있으면은 얘를 실제 수식화하고요. 수식화해가지고 만든 게 매스머리컬 모델이 되겠죠. 그 모델의 어떤 해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우리의 뭐 결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해석하고 그걸 다시 테스트하고 모델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수학적 모델링의 어떤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현상에 대한 수학적 기술이 되어 있고 복잡한 현상이 되게 단순화되는 그런 것이 수학적 모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딕션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필드에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의 어떤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이 한 챕터의 그 한 섹션은 인구 증가를 예시로 들어서 미분방정식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모델을 일단 세웁니다. 세우는데 일단 모델을 세우기 위해 어떤 가정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일단 세워놓고 그걸 기반에 두고 이제 빌드업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인구의 사이즈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 그 가설에 맞게 일단은 끼워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다루게 되다 보니까 어떤 독립 변수를 시간으로 두는 게 조금 적절하겠죠.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 t 시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함수를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p라고 하는 인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가설을 수식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인구 증가는 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단위 시간 단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그 인터벌에서 그 인구 증가의 어떤 변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DPDT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인구 증가는
인구의 사이즈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수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고 K를 여기서 특별하게 proportionality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P의 T가 0인 경우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의 T가 0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0이라는 거였죠. 근데 인구가 0이라 어떤 단위 시간, 어떤 시간 특정 시간에서는 인구가 0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구 증가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퓰레이션 증가할 수 없죠. 인구가 연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즉 어떤 시간이든 간에 인구는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K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은 P 프라임 T 그러니까 DP D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은 항상 증가하는 그러한 모델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증가할 때마다 이 기울기도 계속해서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모델이 됩니다. 얘는. 그렇죠?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일단 얘 솔루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솔루션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 그 이 DPDT가 KP를 만족하는 P의 T를 찾는 거예요. P라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의 T를 이렇게 둡시다. 정말 좀 생뚱맞지만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두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두면 이게 C는 컨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DPDT가 이렇게 되죠. K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체인 룰 때문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P의 T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KPT가 돼서 PT를 이렇게 두면은 이 모델을 만족하는 함수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P의 T는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함수 이렇게 두자. 근데 맞네? 그러니까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P의 T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PAT가 다른 식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PAT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유일하다는 걸. 물론 이제 C나 K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C, K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익스포넨셜 함수만이 이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4절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임의의 실수로 두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DPDT를 이러한 세팅에서 PAT를 구한 거예요. 그럼 PAT가 어떻게 돼 있었겠냐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 뭐 증명한 건 아니지만 알았는데 C가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이미의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패밀리 오브 그 아,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쵸? C가 이미의 실수라고 한다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C가 음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 DP라고 그러니까 DPDT가 PAT를 만족하는 PAT를 일단 구해놨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걸. 근데 실제로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우리가 생각 상상하고 있는 실제 인구 증가라는 모델에 정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메이크 센스 하는지를 봐야죠. 인구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인구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빠지려면 무슨 어떻게 돼야 되니까 아까 본 이 C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C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그냥 일단 좀 써놓을게요. 또 시간 T는 어떤 0이라는 거랑 0 하나를 잡아두고 그 기준점에서 이제 뒤에 가는 걸로 이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음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을 0으로 어떤 기준점을 0으로 잡아놓고 그 기준점 이전이라고 한다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고려를 할게요. 그러면은 기준점을 0으로 두고 그 이후에 인근 증가만을 생각한다.
고 한다면 그 기준 시간, 즉 P의 0은 C, EK 0 이렇게 되고 그냥 C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솔루션의 PAT, CA, ELKT라고 하는 거에 그 앞에 붙은 C라는 것이 이니셜 파퓰레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됩니다. T가 0이라는 기준점 시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모델은 인구가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리얼리스틱한가요? 리얼리스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어떤 증가하다가 익스포넨셜은 증가하다가 어떤 플라토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캐리잉 캐패시티라고 하는 이런 용적률 뭐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다다르기 시작하면 인구 증가의 빠르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DPDT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DPDT가 증가하다가 즉 이계도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되는 그러한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지 업소션을 다시 미분 방정식에 집어 넣어볼 거예요. 그럼 이 어썸션 모두 만족하는 모델.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인구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캐리잉 캐파시티에 다다르기 시작하면은 기울기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 만족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인구가 실제로 작을 때는 DPDT가 거의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게 되고 P가 어떤 캐리잉 캐파시티를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되시죠? 그걸 만족하려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어떤 P가 M이라고 하는 수를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음수가 되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 두 가지 소재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러한 수식이 되겠고, M을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죠. 근데 M이 컨스탄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캐리잉 캐파시티는 일단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을 그냥 CM을 그냥 K로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고 얘를 특별하게 logistic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가 M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거의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그냥 1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P가 만약에 M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기울기가 이제 음수로 되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이니셜 어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적었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미방의 솔루션이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대한 내용 뭐 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0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P가 0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제 M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이 미분반 정식의 이제 그 솔루션이 P의 T가 0이거나 P의 T의 M이면은 이 미방의 솔루션이라는 거를 유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니셜한 파퓰레이션에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M에 다다르기 시작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P와 P의 0, 그리고 이제 P는 M, 얘를 이제 또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닿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구 증가를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 토대로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해를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대충 어,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맛배기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스프링 같은 것도 스프링의 움직임 자체도 이제 모델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0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퀄리비리엄 포지션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뭐 질량 m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얘를 늘려요. 만약에 x만큼 늘린다고 하면 이 스프링은 마이너스 kx만의 힘 k 마이너스 kx만큼의 힘을 이쪽 반대편으로 익설션 한다라는 거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중력 같은 거를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뉴턴 제2법칙 F는 ma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가속도는 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kx가 될 거죠. 왜냐하면 이게 힘 F잖아요. 근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근데 가속도는 얘니까 ma는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를 구한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m을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n분의 k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계도 함수가 어떤 마이너스 n분의 k에 비례하는 그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됩니다. 즉 세컨드 디리비티브 오브 x가 어떤 위치의 프로포셔널 일단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상수에 또 비례 반비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컨드 디리버티브가 x의 프로포셔널 하긴 한데 부호가 반 틀렸습니다.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뭘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러한 함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사인 코사인 함수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아, 코사인 함수 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에 지금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단 이 1차 미분 개수를 생각해 보면 여기 0이었다가 음수로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계도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기울기의 그 실제로 증가 감소 패턴을 보면 여기에서 감소하죠. 기울기가 감소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예요. 그렇죠? 이 지점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이 구간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고, 이 구간에서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프로포셔널한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헛사인 함수, 사인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용수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겠구나. 그리고 용수철이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계속해서 진동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너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수철과 인구 증가에 대해서 를 이용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를 해봤으니까 어떤 제너럴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언노운 펑션이 있어요. 잘 모르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한 거냐면 그 언노운 펑션의 한 개 이상의 디리버티브 뭐 이게 더함수도 돼요. 그러한 거를 더한 것. 그러니까 더했다는 게 실제로 사칙연산의 더하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제너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너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그쵸? 언노운 펑션 y라는 게 있고요.
y의 derivative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함수 y는 그 y를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그 y 프라임 y는 fx 그리고 y 프라임 f 프라임 x 얘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만족하는 함수 f를 이 미분 방정식 제너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즉 x의 모든 밸류에 대해서 얘가 만족하면 그죠? 여기에 그 f 대입한 겁니다. 그 f가 이 미분 방정식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y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척분하면 되죠. 척분하면 됩니다. 그럼 y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는 fx를. 근데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y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얘의 솔루션을 보이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답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미분 방정식 이런 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없어요, 지금 정보가. 얘만 있어요. 여기에서 y를 구해야 돼요. 구하고 나니까 이런 애인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실제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니까 미분하고 그리고 이게 제곱한 거 해보니까 등식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 솔루션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완벽하게 그 구한 건 아니죠. 어, 이 지금 y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밀리 오브 솔루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니셜 밸류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있을 때의 솔루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이니셜 컨디션에 맞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니셜 어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이 y0가 2인 그런 걸 만족하는 솔루션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 해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예요.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니셜 컨디션을 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C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대입함으로써 이러한 형태가 그런 이 Y0는 2라고 하는 그러한 이니셜 컨디션에 맞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방정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조금 뭔 소린데 하실 수 있지만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어떤 함수가 있고 모르는 함수가 있고요. 그 모르는 함수의 미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 하고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한다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서 그 미분 방정식의 해는 무수하게 많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상수 c 같은 게 붙어가지고 그 상수 c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특정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걸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 하나를 구하는 것 얘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한다 이렇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것들을 제 테이크홈으로 그러니까 테이크홈 메시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조금 쉬고 11시 한 5분, 6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램 프로세스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오늘은 6.3절이고요. 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영애 선생님께서는 저번에 이제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줌으로써 생기는 각도와 그리고 어떤 그 직각성, 그러니까 perpendicularity, orthogonality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었고요. 오늘은 그 그 올서너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션까지 가고 그 프로젝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올서너걸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올서너걸 베이시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어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그 오늘 되게 중요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더 지금 죄송한 상황이라서 그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리스퀘어 메소드 막 나오면서 이제 그 프로젝션과 당연히 연관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거 이제 차승민 씨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제가 빠르게 그람시피 프로세스랑 또 되게 중요한 디컴포지션 방식인 이제 QR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빨리 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서두를 가겠습니다. 일단 벡터 스페이스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추상화를 하지 마시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좌표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때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베이시스를 적절하게 고르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에 무수한 벡터들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유한한 어떤 무한한 벡터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걔네들을 예를 들면 다 고려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좀 어지럽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만 뽑아가지고 걔네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에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베이시스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 개수 자체가 차원이라는 그런 것으로도 그 차원의 정의로도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을 생각한다면은 세 개의 베이스가 이제 맥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세 개의 베이시스만 딱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세 개의 벡터만 딱 잡아가지고 걔네 베이시스로 두면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예를 들면 되게 올소고널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직각인 형태로 만약에 잡는다면 더 뭔가 뭔가 좋겠죠. 그렇죠? 뭔가 편해요. 공간을 이해하기. 왜냐하면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가 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스를 적절하게 고르는 문제에서 그 베이시스를 올소고널하게 고르게 되면 그러면 어떤 특정 문제의 솔루션이 굉장히 단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배우는 개념이. 그래서 이러한 걸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잡는데 올소고널하게 잡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내가 베이시스를 그냥 어떤 거든 그냥 잡아요. 그죠? 잠깐만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조합
베이시스 집합은 무한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베이시스는 어떻게든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어떤 베이시스를 잡건 간에 걔네들을 서로 올서고널한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그람시 프로세스예요.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올소노멀 셋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줘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어떤 임의의 두 벡터 UV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내적,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내적을 줬으니까 이 두 개의 내적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러면 UV는 올서고널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 윤영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죠, 그죠? 이거를 집합 간의 관계로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UV라고 하는 하나하나 벡터가 아니라 원소 엘리멘트가 아니라 집합 간의 관계로 확장을 해볼게요. 자,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벡터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벡터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셋이에요. 벡터들의 셋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그 두 가지 셋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셋의 모든 벡터 페어에 대해서 올소고널하다면 이 두 가지 셋은 올소고널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벡터의 놈이 1인 올소고널 셋이라고 할게요. 얘를 올소 노멀하다고 할게요. 뭔 소리냐?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V1, V2, V3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적을 줄게요. 이 벡터 스페이스에. 그러면 V1 그리고 V1, V2, V3를 이렇게 모아볼게요. 이렇게 모았을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벡터들을 모은 거죠. 셋이죠. 그러면 얘는 올소고널 셋이에요. 정의에 의하면. 왜죠? 각각의 페어들의 내적이 0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면 올소고널 하나 했잖아요. 근데 모든 페어가 올소고널하면 올소고널 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에 의하면. 근데 진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모든 페어 경우의 수가 내적이 0이에요. 그렇죠. 이거 내적 이거 R3에서의 내적은 우리가 그냥 엘리멘트 각각 곱한 거죠. 그죠? 곱해서 더한 겁니다. 이거 0이잖아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거의 페어의 이너 프로덕트가 다 0이니까 각각이 다 올도고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도고를 셋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올도고를 셋 구했어요. 그렇죠? 올도고를 셋 구했는데 올도고널 셋이 꼭 우리가 원하는 거일까요? 더 단순화하길 원합니다. 어떤 견지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R3의 올도고널 셋이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걸 좌표기에 그려보면은 좌표기에 그려보는 게 아니라 좌표기에 그려볼 필요도 없이 이 각각의 벡터의 놈을 생각해 봅시다. 놈이 각각 어떻게 되죠? 얘는 1이고요. 얘는 뭐죠? 얘는 루트 2죠. 얘도 루트 2고요. 각각의 벡터의 놈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놈이 1인 어떤 올드걸스에서 원해요. 각각의 벡터의 놈이.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에서 뭔가 하는 거는 우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올토고널 셋은 올토고널 셋인데 그 안에 있는 벡터들의 놈이 다 1인 그러한 올토고널 셋을 특별하게 올토 노멀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닛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V에 이 내적 그러니까 놈으로 나눔으로써 V를 그럼으로써 어 놈이 1인 유닛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증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얘를 normalizing 한다고 하고요, V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벡터로 만들 수 있을까? norm이 1인? 그거를 증명해 볼게요. 이렇게 U를 이렇게 둘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뒀을 때 실제로 U가 norm이 1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적의 연산,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의 그 우리가 정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1절에 배운. 그러니까 이 상수는 밖으로 나와요. 절대값 수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산입니다. 근데 V의 norm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고요. 그러면은 상수 상수 이렇게 지워지니까 1이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뒀을 때 어, 벡터의 norm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올소고널 셋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올소 노멀 셋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각의 벡터의 norm으로 나눠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띠오렘이 이제 그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적당하게 n개의 벡터를 골라서 모아놨어요. 근데 얘가 각각이 다 논지르 벡터고요. 이게 올소고널 셋이라고 할게요. 올소고널 셋은 뭐죠? 그러니까 각각의 페어들의 내적이 다 0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S라고 하는 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고 하는 게 디오렘입니다. 이게 증명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생략을 할게요. 이거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 이제 그 U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 S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걔가 0인 0인 걸 만족하는 이제 앞에 붙은 그 뭐라고 하죠? 코에피션트는 0밖에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시를 증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봐보시고요. 어,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또 용어를 정의해 보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올소고널 벡터가 아니라 올소 노멀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우리가 특별하게 올소 노멀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올소고널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올소 노멀 베이시스도 그냥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됩니다. norm분의 1로. 그렇죠? 어쨌든 그럼 이제 또 좌표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제 also normal basis의 이제 좌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냐면 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그 코디네트로 또 치환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어, 적당하게 n개의 벡터를 모아놓으니까 얘가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됐어요. 베이시스 벡터는 이제 리니어리 그 인디펜던트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아놨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특정 벡터 u를요. 얘를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u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면 C1, C2, all the way up to CN을 찾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어떤 게 돼요? 예를 들면은 R 스퀘어드에서 U1을 1, 2로 잡고 U2를 예를 들면 0, 1로 잡을게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얘는
얘네는 그 R 스퀘어드의 베이시스 벡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뭐 U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면 4,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U1과 U2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풀어야 돼요. 리니어 시스템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를 구하는 게 돼요. C1, C2를. 그러면은 R 스퀘어드니까 금방 구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n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S가 이 모아는 S가요. 올소노멀하거나 올소고널한 애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에피션트를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띠오레입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내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이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이렇게 둘게요. n개로.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 어떤 벡터 u에 대해서 u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의 v1, v2, vn은 똑같아요. 근데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u와 v1의 내적을 v1의 놈의 스퀘어드로 나눈 거. v2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u와 v2의 내적을 v2의 놈의 제곱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올소 노멀한 베이시스를 이렇게 둘게요. S라고. 올소 노멀 베이시스 뭐라고요? 각각의 벡터의 놈이 1인 거예요.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원소 U에 대해서 U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띠오리. 어떻게 해요? 코에피션트를 U와 V1에 내죠. U와 V2에 내죠. 얘를 각각을 코에피션트로 갖게 할 수 있다. 되시죠? 그냥 막간을 그러니까 잠깐 이용해서 그러니까 퀴즈입니다. 얘 얘는 유일한가요? 어떤 특정 유에 대해서 유일한가요? 베이시스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유도 픽스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유일한가요? 를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들이니까요. 뭐 그냥 잠깐 퀴즈 드렸습니다. 직교성이 유일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교하는 벡터는 무수하게 많이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잡으면.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U가 픽스돼 있고 어 베이시스를 픽스 해놨을 때 이러한 컨비네이션이 유일하냐를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일하겠죠. 베이시스를 잡아놓으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U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무한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를 우리가 무한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리니어 시스템을 굳이 해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만으로요? 내적 가지고요. 되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내적을 주면은 U를 베이시스로 표현할 때 들어가는 이제 코에피션트를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티오렘을 프루프를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루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U는. 리니어 커ம்பி네이션으로. 왜요? V1, V2, Vn이 뭐였습니까? 베이시스 벡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i를 1부터 n까지의 그냥 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u와 어떤 v1 또는 v2 이렇게 내적을 구했을 때, 즉 u와 v1의 내적 또는 u와 vr의 내적, 뭐 u와 vn의 내적 이런 것들을 각각 구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u는 얘잖아요. vi는 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적의 연산의 정의, 우리가 내적 연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C1 V1 내적 VI, C2 더하기 C2 V2 내적 VI 더하기 땡땡땡 C의 N의 내적, 죄송합니다. CN VN의 내적 VI인데 그 앞에 있는 C1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S 모아놓은 게 V1부터 VN까지 모아놓은 게 올소고널 셋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모아놓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V1, VI는 뭐가 됩니까? 0이죠. 왜 올소고널 셋이니까요? 뭐만 0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내적만. VI, VI만 0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올소고널 베이시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VI가 0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VI 내적 얘는 0이 되니까요. 근데 왜 이런 케이스가 없나요? 올토고널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가 넌지로 벡터 모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디까지 하고 있었지? 예, 프루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0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U와 V와의 내적은 결국에는 얘만 남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죠? 놈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C의 I를 구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VI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CI는 VI 제곱 UVI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올소 노멀한 베이시스를 모아놨을 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올소 노멀하다는 건 norm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CI는 윤회적 VI만 남습니다. 됐죠? 그러면 올소고널 베이시스 S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 어떤 특정 벡터 U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U에 얘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정의 자체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있는 코에피션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의예요, 좌표에.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특정 벡터 U에 이 베이시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다음이 됩니다. 그쵸? 정의에 의해서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서요. 그죠? 그럼 코에피션트가 좌표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 베이시스에 대한. 이건 정의예요, 정의. 그쵸? 그러니까 U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올토 노멀 베이시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디네이트 벡터의 정의니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거를 토대로 프로젝션, 올토고널한 프로젝션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 프로젝션 띠오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올토고널 프로젝션을 좀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를 해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그 이너 프로덕트 준 벡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파이나이트 디멘션이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차원이 아니라 유한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유한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W가 있을 때 이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벡터 U, 이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거를 W1 그리고 이 W의 퍼펜디큘러한 올소고널한 그 벡터 सब스페이스를 W 퍼펜디큘러라고 할게요. 거기에 원소를 W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U는 W1 더하기 W2의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프로젝션 테럼. 증명은 교과서에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얘부터 볼게요.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U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 U를 W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랑 W의 퍼펜디큘러한 W 퍼펜디큘러 그죠? 얘의 합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은 W1을 이제 U를 W에 프로젝션 한 거예요. 그리고 W2를 W라고 하는 퍼펜디큘러에 프로젝션 한 거라고 할 때, 그죠? 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U는 어떤 W를 잡고 나서 W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프로젝션 한 거, 그리고 그거에 퍼펜디큘러한 सब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거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U는 얘 더한 거니까요. 얘를 얘의 U 마이너스 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퍼펜디큘러 굳이 잡지 않고 그냥 W만으로 해도 그 프로젝션으로 U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W सब스페이스를 잡으면. 그렇게 프로젝션 티오렘이 되고요. 그리고 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 W에 그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알게를 잡아요. 알게로 구성된.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벡터 U에 대해서 U를 얘네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또 올소 노멀한 베이시스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퍼밀리어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얘 보시면 프로프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더해도 필요 없는 애를 집어넣음으로써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프로젝션 간의 관계랑 그리고 어떤 올소건하고 오르토노멀한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 측면에서 그 코에피셔트를 어떻게 구하느냐까지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게 또 프로젝션이랑 연관이 있네요. 그죠? 그죠? 코에피셔트, 프로젝션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소고널 프로젝션의 기하학적인 어떤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고 가볼게요. 그게 뭐냐면 U를 W라고 하는 सब셋에다 프로젝션한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그쵸? 그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뭐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요. 이게 가진 함의가 뭐죠? U를 W에 프로젝션을 해요. 그죠? 그 벡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W에 베이시스들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W에 각각의 원소들이 있죠. 베이시스 각각의 원소들. 그거의 간의 내적 그리고 그거를 그 베이시스의 놀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들을 코디네이트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대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하나만 따로 떼놓고 보면요. U를 V1에다가 프로젝션한 거예요. 맞죠? 얘는 U를 V2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한 거예요. 얘는 U를 VR이라고 하는 सब스페이스에 프로젝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W가 있습니다. U라는 게 있어요. 벡터가 이렇게. 그러면은 W를 구성하는 베이시스가 있을 거예요. V1, V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U를 V1에다가 프로젝션해요. 얘가 프로젝션 R1 죄송합니다. 프로젝션 오브 U onto V1이죠. 그리고 V2에다가 U를 내려요. 그러면 프로젝션 오브 U onto V2예요. 그리고 얘의 합이 뭐가 돼요? 얘가 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W에다가 수설말을 내린 게 되네요. 프로젝션 한 게 되네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람슈미트 프로세스까지 전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보시면 양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준비를 좀 어,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바람에 오늘 정말 정작 중요한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랑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 다음 시간에 차승민 선생님 그 발표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빠르게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예, 질문은 없고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요. 어렵고 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살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올소노멀한 베이시스가 편해요. 그렇죠? 올소노멀한 베이시스가 편합니다. 베이시스가 막 그 3차원에서 베이시스가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불편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00, 100, 010, 001 얘를 잡아버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YZ 이축처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공간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이시스를 아무리 중구난방으로 잡아도 걔를 올소고널한 그런 셋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그래도 걔를 올소고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 분? 예,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 청첩장은 띄우실 거예요? 선생님 드릴게요. 아, 예. 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마음만 주십시오. 그, 만약에 이제 방문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어, 오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단 모바일 청첩장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참고로 밥이 되게 맛있어요. 식장이. 새로 생긴 곳인데 밥이 구로에 있고요, 일단은. 밥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식사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 예식장이 구로인가요? 예, 구로입니다. 네. 잠깐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잠깐요. 어떤 일정 말씀이시죠? 우리 발표 일정에서 쉬는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저희, 지금 뭔가 좀 잘못돼 있긴 한데요. 제가 3월 16일 결혼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우리 발표해야겠네요. 발표하죠, 뭐. 제가 1시 40분 결혼이고요. 그러면 뭐 아침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없이 진행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날짜를 조금 잘못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신혼여행지 가서 사실 그, 할 생각도 사실 조금 하긴 했거든요. 거기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태국 푸켓을 가는데, 네, 신혼여행 때, 뭔가 좀 낭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말했더니 이제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3월 30일, 23일, 30일이 휴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날짜 변경하면서 제가 좀 그 미스한 거고요. 16일, 23일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뭐 사실 2주 쉬면은 좀 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 신행 간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줌 계정도 좀 바쁘십니까? 예. 하긴 또 개각을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긴 하실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전까지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좀 유영미 선생님께서 사실 서현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좀 늘어질 수 있으니 좀 짧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자진해서라도 아니면 의견을 내서라도 이제 두 챕터를 한꺼번에 발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10분 동의했고 그래서 3월 9일 전, 16일 전에 그렇게 좀 피치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카오톡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그냥 잠깐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다이어리를 보니까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올 10월 달까지 가니까요. 작년 6월부터 올 10월이면 1년 반을 거의 하는 셈인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연습 문제 풀고 뭐 하고 이 다 좋은데, 한편 조금 서둘러서 끝낼 건 빨리 끝내고 또 그 다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지금 저 16일, 23일 뭐 휴식이시라니까 일단은 뭐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지금 그 날짜에도 나머지 분들끼리 한번 하자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모아보죠 뭐. 네. 굳이 절 위해 휴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조회했으면 좋겠네요, 카톡으로.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예, 다들 뭐 그런 의견이시네요. 세부적으로는 그 각각 그 담당하는 부분 좀 서로도 생각해 보죠, 뭐.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스튜어트 칼큘러스도 그렇고 엔터 리니어 알지브라도 그렇고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1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년 반이 넘어가 버리면은 조금 저희로서는 뭔가 원래 안 그러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최대한 끝낼 수 있게 즉 올해 6월에는 미분적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빛을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선대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딱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뭐 7월까지도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선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천천히 천천히 좀 가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7월에 끝나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또 더 말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